여러분, 요즘 참 날씨가 지독하게 덥습니다. 쉽게 가시지 않는 장마의 눅눅함과 뜨거운 열기로 쉽사리 잠이 들지를 못하고 아이와 남편을 재워두고 혼자서 맥주 한 캔을 기울이고 있는데 곤히 잠든 서로를 쏙 빼닮은 두 사람을 보니 이걸 보려고 여태껏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30대 여자입니다. 나중에 딸아이가 크면 들려주기 편하려고 제 인생의 암흑기부터 소중한 보석을 만나게 된 순간까지를 쭉 적어보았는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들보다 웃음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까짓것 웃음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지금 떠올려 보아도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둡고 칙칙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내던 집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하답니다. 저 같은 애들이 북적이는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7살 때였던가 입양을 갔었어요. 비록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요. 그때 저는 저를 입양했던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느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렸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그 사람이 저를 데리러 오지 않자 제 발로 걸어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끼니도 챙겨 먹지 못한 저의 몰골을 본 원장님께서는 왜 네가 다시 여기 왔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엉망이 되어버린 몰골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으셨나 봐요.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저를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버스를 탈 돈도 없어서 길도 잘 모르는데 돌고 돌아 고아원까지 걸어오는 바람에 두 발은 퉁퉁 부어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저는 누구를 붙잡고 발이 너무 아프다고 말조차 못 꺼내고 다 잠든 시간 이불 속에서 양손으로 발을 붙잡고 웅크리고 누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엉엉하고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 처음에는 원장님 손을 붙들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가족이 생긴다 라는 생각에 좀 설렜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분명 그 사람들이 제게 다정히 대해주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밤마다 자주 술을 마셨고 그럴 때면 매번 큰 소리를 내며 싸워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었는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싸웠지만 그것도 단 며칠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셋이서 같이 밥을 먹다가도 상을 뒤엎어버리고 제가 듣는 앞에서 욕을 하며 싸워댔고 그게 무섭고 눈치가 보였던 어린 제가 울지도 못하고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만 앉아있으면 그 아저씨는 저를 죽일 듯이 위아래로 노려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어느 주말날 그렇게 공원에 데리고 가 버려버리기 전날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하루 일과인 것처럼 당연한 수순으로 술을 마시고 싸우던 두 사람이 고함 속에서 나누던 대화를 똑똑히 듣고야 말았습니다. 뭘 해도 생글생글 웃기를 하나 울기를 하나 보면 볼수록 소름 끼쳐서 안 되겠다니까. 저거 그냥 다시 갖다 버리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요? 아저씨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듯 절규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어김없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아줌마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소름 끼치는 게 어떤 거야?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절규하는 그 말이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어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왠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괜히 한마디라도 했다간 제가 저 부서져 주저앉아버린 상다리처럼 만신창이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공원에 버려지고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사실 저는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 영영 나를 잊고 살아가려나 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모두가 불행할 것 같아서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공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던 건 다시 그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였습니다. 해가 지고 비로소 원장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나서야 길 모르는 막막한 마음을 뒤로하고 무작정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2번 버림받은 아이다 라고. 평생 행복할 필요도 없이 불행만 하게 될 아이라고 말이지요. 엉엉 울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게 어쩜 그렇게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눈앞에 익숙한 동네가 들어오고 보육원 건물이 보였을 때 그 순간에 제가 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전까지 걸어오면서 2번 버려진 아이라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은 싹 잊혀지고 가장 먼저 들었던 맑은 생각. 이제 그 집에 다시는 안 가도 되는구나. 정말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맑다고 표현하는 건 정말 그때 당시 저의 머릿속이 깨끗한 물방울처럼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을 찾아 걷고 걷는 동안 버려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1년 사이 어색하고 서먹해진 보육원 아이들과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 집에 있던 때보다야 차라리 나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멀리했던 것은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슬픈 일인 건지 다행인 일인 건지는 몰라도 저는 그 이후로 다른 곳으로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저의 성격도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종종 어른들도 저를 보면 피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울하고 칙칙한 분위기를 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조차 잘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싫은 건 표정으로 표현하고 좋은 건 싫다고만 해버리는 그런 꼬이고 꼬인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별로인 성격에 가까이 하기 싫은 아이의 모습이었으니 그 당시 저희 반 아이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이해가 갑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그때의 저를 쉽게 표현해보자면 짝퉁머리 없는 아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부르곤 했으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그들의 말이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친구 하나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쩌다 보니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배운 걸로 취직을 하면서 그렇게 보육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누울 공간과 밥을 먹을 때 밥상을 펴야 하는 자리가 같았던 한 칸짜리 방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니까요. 혼자 독립을 했다는 것에, 직업이라는 걸 가졌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작 그맘때쯤에 정말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직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숫자 머리는 빨랐던 저는 어쩌다 보니 은행원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랍니다. 처음에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잘 웃어주지 않아 매일같이 선배 직원들에게 불려가 혼이 났었어요. 웃는 거 하나도 못하는데 여기를 왜 왔느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를 무시해서 이러는 거냐는 말까지 안 들어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웃는 법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사무적인 미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평범한 직원이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제게는 웃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고객들도 계신데 통장을 그렇게 바닥에 던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심해진다 싶으면 옆에 있는 저나 보안팀에 도움 요청하면 그게 하루는 창구를 방문한 어떤 40대 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의 신상에 대해 계속 캐묻기에 일부러 다른 소리를 하며 피했는데 대뜸 부모님 이야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데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전에 제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화목하게 자랐는지 알아야겠다나요.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정도로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입사하고 겨우 1년째가 되어 그제야 조금 고객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줄 아는 직원이 되었는데 처음 있는 일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화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계속하시면 창구 상담 못 하신다 라고 한다든지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땐 아무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어떻게 컸는지를 알아야 해? 라는 소리를 겨우 참아가며 나름의 대처라고 한 행동이 그냥 그 고객의 통장을 돌려주며 무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고객 앞에 내려둔다는 것이 바닥으로 탁 하고 굴러 떨어진 것이지요. 그걸 보고는 역시나 고객이 가만히 있지 않고 큰 소리로 통장을 왜 던지느냐고 노발대발했고 앞뒤 상황을 모르던 저의 사수였던 태성 주인님은 통장이 바닥에 진짜 떨어져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은행 문을 닫자마자 제게 그렇게 혼을 냈던 것입니다. 혼이 나는 저와 혼을 내는 주임님을 다른 직원들은 관심 없는 척 고개를 숙이고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셔터가 내려간 은행 안에서 모든 직원들이 저의 잘못을 곱씹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게 주임님에게 마저 뭐라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앞에 놓아드린다는 게 굴러떨어진 것뿐이에요. 정말 제가 던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저는 정말로 고객에게 통장을 집어던진 직원이 되면서까지도 굳이 해명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져 갈 때쯤 다시 그 고객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떻게 번호표가 그렇게 뽑히는지. 하필이면 다시 또 제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받아 전산을 입력하는 척하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죄송했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 그 고객이 저한테 했던 헛소리는 싹 잊어버린 채 그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청한 업무를 하던 와중 그 고객이 또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 첫마디의 서류를 만지던 저의 손이 싸늘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부모 없이 자랐지? 그래서 그때 그따위로 굴었지?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고객님.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여기 다 됐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자고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던 그때였습니다. 가인 씨, 잠깐 나 좀 도와줄래요? 가만히 복사기 앞에 서 있던 다른 동기가 큰 소리로 저를 불렀고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니 어느덧 저의 옆에는 주임님이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동기가 한쪽 눈으로 윙크를 하면서 얼른 오라고 제게 손짓을 했고 옆에 와 있던 주임님이 제 어깨를 잡고 자리에서 저를 밀어내며 가인 씨, 얼른 가서 세정 씨 좀 도와줘요. 고객님, 제가 이쪽 담당이라 마무리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떨떨한 상황이었지만 옆에서 다른 고객의 상담을 하던 직원들마저 제게 눈짓을 하기에 얼른 복사기 앞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기 세정씨가 복사 용지를 가는 척 자리에 쭈그려 앉아 제게 속삭이는데 주임님이 사실은 그 고객이 저한테 다시 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벼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늘상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오게 되면 작든 크든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기 마련이라면서요. 근데 태성 주임님, 좀 이상하긴 해요. 다른 선배 직원들도 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고. 사실 그때 가인 씨한테 그렇게까지 심하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선배들도 그런 모습 처음 본다고 하고. 가인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제 자리에 앉아 그 고객을 마지막까지 응대하는 사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 보는 감정이 돋아났어요. 그 고객이 가는 걸 끝까지 지켜본 주임님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멀쩡했던 귓바퀴가 훅 하고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머리 정리를 하는 척하며 어색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주임님은 말없이 일어나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뿐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장님이 갑작스러운 회식 공지를 했고 직원들은 저마다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어대고 있었죠.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그 지점에서 일을 하면서 딱 한 번의 전체 회식 말고는 단 한 번도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손을 들어 저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공중에 어색하게 들어 올려지는 저의 손목을 누군가 휙 낚아채기에 놀라서 보니 주임님이 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주임님 손에 잡혔던 제 손목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인 씨, 잠깐 저 좀 보죠. 화가 잔뜩 난 목소리에 잠깐 보자는 그 말에 더 이상 짜증이 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어서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게다가 따로 저를 불러낸 주임님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제 심장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두근거리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그런 사람들 말을 흘려들어야 하는데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하되 친절은 해야 하는 게 저도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저러시는 거 가인 씨 오늘 일 신경 쓰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회식은 웬만하면 같이 가요. 주임님이 먼저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 그 전까지 참느라 차마 못 쉬었던 숨을 내뱉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미워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괜찮느냐고 걱정을 해주다니. 딱 10초만 더 있다가 들어가려는데 반대편 문이 열리고 흥미로운 미소를 띤 세정씨가 엉금엉금 기어오다시피 해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방금 뭐냐고요? 내 말이 맞죠? 태성주임님 가인씨 좋아하나 봐. 저 다 들었어요. 어떻게? 세상은 나뭇가지 앙상한데 여기는 벌써 봄이네 봄.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임님은 제게 좋아한다는 말 같은 건 한 적도 없는데 대뜸 다 들었다며 호들갑을 떠는 세정씨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회식은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처음엔 부장님을 중심으로 은행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술이 들어가니 각자 이야기를 한다고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앉은 세정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며 저의 이야기도 하나둘 물어왔습니다. 가인 씨는 어디에 사느냐? 일 끝나면 뭐 하느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1년이나 같이 일하면서 아직 그런 것도 모른다며 투덜대는 동료들의 말에 거의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겨우 배운 사무적인 미소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취해갈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 회식 분위기에 휩쓸려 말은 안 하고 술만 마시다 보니 술이 조금 과하게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혼자 몰래 식당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을 쐬기 위해 식당 앞 모퉁이에 쭈그려 앉으면서 역시 이런 자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임님 말에 홀린 듯 참석한 회식이었는데 정작 주임님과는 회식 내내 단 한마디도 섞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던 그때 문을 열고 거짓말처럼 주임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주임님은 저를 따라 근처에 주저앉으며 제게 물으셨죠. 괜찮느냐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임님이 술에 취해 혀가 잔뜩 꼬인 말투를 하고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 참석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대화도 하고 해요. 뭐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점에 친한 사람 한 명쯤은 있어도 좋잖아요. 그리고 주임님 못지않게 취기가 올라온 저는 잔뜩 취해 제 얼굴만 빤히 바라보는 주임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친한 사람 주임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 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뱉고 저 자신도 너무 깜짝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제가 뱉은 그 얼토당토 않는 말에 갑자기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숙취해소제가 따로 필요 없는 망발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놀란 것도 잠시 저의 말에 고개를 푹 숙여버린 주임님이 작은 목소리로 읊는 말에
그 놀람은 수치스러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날 정말 출근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씻고 준비를 하고 신발까지 신은 채 현관 앞에 서서까지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전날의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랑 고백을 해본 것도 처음이거니와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에 출근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출근을 하는 길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칫, 은행 입구 앞에서도 멈칫, 그렇게 창피함을 가득 안고 출근을 무사히 했건만 직원 조례를 하는데 주임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집에 일이 있어 급하게 연차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오늘의 창피함이 내일로 미뤄졌으니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례가 끝날 때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조회가 끝나고 세정씨가 제게 뚜벅뚜벅 걸어오더군요. 그러고는 귓속말로 어제 둘이 식당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절대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 않았을 저인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세정씨에게 어제의 일을 털어놓게 되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세정씨의 두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럼 가인씨 차인 거예요? 미안해요. 괜히 내가 설레발치는 바람에. 근데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태성 주임님, 혼자 몸 불편한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혹시나 연애하다 결혼이라도 하면 아무리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주임님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오늘도 집에 일이라는 게 어머니가 안 좋아지셔서 그런 거 알죠? 혜정씨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주임님의 집안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뒷이야기로까지 위로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세정씨, 근데 있잖아요. 저 어쩌죠? 전 세정씨 이야기 들으니까 주임님이 더 좋아지려 하는데요. 울컥하는 마음에 또 나답지 않은 말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당황하거나 언짢아할 줄 알았던 세정씨가 질린 눈을 하고 우리 제법 친해진 것 같은데요? 하며 토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디를 봐서 친해진 사이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였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주임님이 다시 정상 출근을 했을 때에도 저의 마음은 사그러들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다 잊을 정도로 집에 큰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그날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지, 주임님은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이 저를 대했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4세 늦은 첫사랑을 시작한 저는 돌아가는 법을 모르고 주임님에게 직진만 해버렸어요. 주임님, 저 주임님 좋아해요. 하지만 주임님의 대답은 제가 생각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백에 잠깐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던 주임님은 제게 또 한 번 저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거절이면 포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백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좋아하는 저의 그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무려 3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건 꽤나 끈질긴 녀석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달라진 육아인이 되어 일상을 보냈어요. 일상이라고 해봐야 은행집이 전부였던 저였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예민하지 않아졌다거나 할까요? 제가 어디에 사는지, 일이 끝나면 뭘 하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등의 질문이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뜻입니다. 혜정 씨는 그런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물었었어요. 가인 씨, 혹시 연애해요? 세상 모나던 사람이 둥글어도 너무 둥글어졌는데? 저는 그 말에 손뼉을 짝 하고 치며 받아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사이 세상이 둥글게 느껴지긴 한다고.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근데 연애는 실패라고. 혜정 씨는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벼랑간 제가 소개팅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소개팅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나가는 동료나 선배들이 저마다 한 번씩 화이팅을 외치며 지나가는 바람에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장님마저도 화이팅을 해주시는 마당에 유일하게 조용한 것은 주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낸 범인은 세정씨였어요. 그녀는 이게 일명 질투작전이라며 이 작전이면 100이면 100 다 넘어온다고 제게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불편했지만 둥글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소개팅하는 사람 한 번 됐다고 해서 제가 손해를 볼 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정씨의 큰 그림 작전이 성공한 걸까요? 주임님이 저를 불러내어 정말 소개팅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 들으니 오기가 생겼고 그래서 또 용기를 내버렸습니다. 근데요, 주임님, 저 딱 한 번만 더 용기 내볼게요. 저 아직 주임님 좋아하는데 저 정말 이 소개팅 할까요? 그리고 마주친 눈동자에서 미친 듯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주임님의 눈만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주임님의 고개가 푹 숙여지고 파도치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꼭 감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인 씨 좋아해요. 솔직히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후진 놈이거든요. 그 말이 어찌나 기쁘던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질투작전에 성공해 태성 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 알면 알수록 그는 더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 후 태성 씨는 승진을 하고 저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떨어져서 근무하다 보니 절로 결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태성 씨는 결혼에 관한 대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화가 나서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따지며 눈물이 났는데 제 눈물에 놀랐는지 서둘러 저를 달래며 태성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지금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어.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랬습니다. 사실 태성 씨가 처음부터 저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태성 씨 어머니 모시고 살 각오로 시작한 연애였고 엄마 없는 내게 챙겨드릴 엄마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행복할 뿐이야. 그러니까 겨우 그런 이유라면 망설이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둘 중 누구에게도 미안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태성 씨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마침내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첫사랑이라 그런가 세상에서 저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늘 혼자 살던 집에 사람이 둘이나 더 있으니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존재가 매일을 함께하니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족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났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해 보니 저의 출생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저를 버렸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검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혹시 모를 유전병 검사까지 치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준비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임신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얼마 후 뱃속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뱃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었고 떨렸습니다. 저만큼이나 남편도 설레고 떨려 했는데 아직 제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어디를 가든 그저 저를 조심시키기에 바빴어요. 어머니께서도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 애를 쓰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제게는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토록 꿈꾸던 가족의 사랑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임산부로 나날을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전병 검사를 했던 업체였어요. 그리고는 그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몇 시간이나 넋을 놓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가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기운이 없어 낮잠을 주무시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마구 흔드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현실감이 들어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제 몸 곳곳을 살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글쎄 동생이 있었대. 존재조차도 몰랐던 동생이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냥 어떤 남녀의 사이에서 태어나 혼자 버려진 줄로만 알았지. 세상 어딘가에 제 동생이 살고 있을 거라고는. 게다가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었던 형제를 이제와 찾고 있다니 정말 다 믿어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의 말에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이 몇 년 전부터 저를 찾기 위해 DNA 센터에 신청을 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유전병 검사를 하기 위해 진행했던 DNA 검사를 통해 저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동생과 만날 준비를 하고 동생이 있다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처음 만난 동생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보면 볼수록 끌리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둘 다 믿을 수가 없어 입을 가린 채 마주보고 서서 어느 누구 하나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갑자기 입을 가리고 있던 손을 떼어낸 동생이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을 보고는 놀란 토끼 눈을 떴어요. 태성이 형?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불러대니 남편도 저도 동생처럼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한 번 더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형, 태성이 형, 저 모르시겠어요? 자세히 봐봐요. 기억 안 나세요? 저 주혁이에요. 파인애플. 동생이 무어라 말을 하니 이번에는 남편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냅다 동생을 껴안고 이상한 비명소리 같은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아주 반가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남매상봉이 될 것 같았던 저희의 만남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물들어갔어요. 남편과 동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누나, 나 아주 어릴 때 어려운 상황에서 태성이 형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 구해주셨어. 동생이 18살이던 시절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알바를 해서 학비를 벌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고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 어느 날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파인애플 좀 사달라고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는 게 보였다고 해요. 원래 가끔씩 아저씨 한 명이 들어와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맛 좀 보라며 한 조각씩 자리에서 썰어주는 것을 보기는 했었는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청소년이 그러고 있으니 영 이상하다 느꼈다고 합니다. 어딘가 불편한 표정, 능숙하지 못한 말투. 남편은 그때를 회상하며 한마디로 애 같은 티가 딱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그 말에 동의하며 그때 한참 굶고 다닐 때라 키도 작고 더 그래 보였을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나이가 많아봐야 고등학생 정도인 남자애가 어디가 불편한 얼굴로 벌벌 떨며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남편은 식당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파인애플 소년의 뒤를 따라갔다고 해요. 골목으로 들어가니 소년에게 파인애플을 팔아오라고 시킨 고용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사람이 소년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분명히 부당하게 부려먹고 갈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남편이 소년을 도망치게 도와준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한참 도망치다 도착한 곳은 고작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이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그 소년을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눈 짧은 대화에서 소년이 18살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어보려다가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이 나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미 그만둔 학교에 어쩔 수 없지만 검정고 지치고 수능 공부해서 대학에 가라고 그랬을 때 나 돌아서서 엄청 울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그렇게 살지 마, 임마.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 제대로 살으라고. 막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말이. 보통 사람들은 나 같은 애들은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만 알거든. 근데 형은 달랐어. 그래서 고마운 형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내거나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 나 정말 형 때문에 살았다. 그냥 그렇게 도망만 치고 밥만 먹고 헤어졌더라면 난 다시 어떤 모습으로 한심하고 바보같이 살았을지 몰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의 사장님께서 고무장갑을 던져주며 동생에게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검정고시를 치를 교재비를 벌고 끼니를 챙겨 먹을 정도로는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두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수능까지 치르고 당당히 대학에 합격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학에 간다는 생각에 세 사람은 아주 기뻤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년을 떠나보내며 남편은 소년의 손에 대망의 대학 첫 등록금을 쥐어주었습니다. 휴학하는 동안 벌어모은 남편의 등록금이었는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려고 노력해준 소년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를 이미 알아 안쓰럽기도 해서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소년이 울면서 그 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조금씩 모아둔 돈도 있고 아직 시간도 남았으니 더 모을 수 있다고 거절하자 남편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이제부터는 네가 네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해. 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네 마음 모르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 나이 때엔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돕는 거야. 네가 꼭 잘 됐으면 해서. 무너지지 않고 강한 사나이가 돼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해서 라고 말했어요. 그 소녀는 그때 남편이 해준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외우고 또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외워두면 힘들 때마다 머릿속에서 꺼내어 다시 들어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너무 고마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이 해준 그 말이 벅차고 벅찼던 그 소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끝끝내 졸업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은, 이제는 진정한 어른이 된 동생 주혁이는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외식 사업을 시작해 CEO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형 손잡고 뛰는데 엄청 힘들었거든. 뛸 힘도 남아있질 않았어. 근데 형이 골목을 돌고 돌아 그 식당 앞에 딱 멈춰섰잖아. 그때 콧구멍으로 들어오던 밥 냄새, 그리고 마침내 그걸 먹게 됐을 때의 그 기분, 막 땅바닥으로 내가 스며들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좋아서 그런 기분 좋은 식당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 내 마음엔 상처가 진짜 많았어. 그런데 형을 만난 순간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 남편과 동생은 다시 한번 진하게 포옹을 했어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 이토록 멋진 어른이 되어 있다니 너무나 기특하고 멋있었습니다. 끌어안은 두 사람을 어색한 자세로 저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한참 회포를 풀고 나서야 동생이 깜빡 잊을 뻔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버려진 누나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찾아낸 건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어느 잡지사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를 보고 동생에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왜 버렸느냐는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네요. 사실 너한테는 너보다 더 일찍 태어나 더 먼저 버려진 누나가 하나 있다고.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 꿈에 그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점차 믿게 되었고, 사실이 아니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찾지 않으면 누나는 영원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를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아마 평생 동안 저희의 남매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그렇게 뜨거운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동생이 말도 없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일은 다 어떡하고 서울로 왔냐고 나무라니 이참에 서울에도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하며 실없이 웃었습니다. 그 말에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어요. 그게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삼촌 말 들리느냐고 웃으니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되찾은 가족인데 떨어져 사느라 자주 못 보는 게 아쉬워서 서울로 왔다고 하더군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두 남자에게 경호를 받아가며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5살이 되었고요. 동생도 그 나이 동생을 닮은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가장 먼저 챙겨주시고 듬뿍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잘 계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늘 갈망하고 애태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제 손으로 우리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연이 신기하게도 얽혀 존재조차 몰랐던 잃어버린 가족마저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가족이 생겨 너무 기뻐요. 어머니, 남편, 동생, 올케, 그리고 우리 딸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이 될 일 없는 저희 소중한 가족들. 가족들과의 행복한 인생,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제가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가족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제가 어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곧 어떤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가족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가장 먼저 가족들을 생각해주는 가족,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 무엇이 가장 정확한 정답인지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족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오래오래 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해줄 가족. 제가 꿈꾸고 바라는 가족이니까요.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자라날 나의 소중한 딸에게 꼭 알려줘야겠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표현하며 사는 방법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곁에 있는 행복을 지켜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